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류주연입니다. 한반도 주변 대기 불안정으로 주말 동안 눈과 우박, 황사까지 덮치는 이례적인 4월 중순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는데 오늘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오늘도 돌풍을 동반한 눈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 일대는 오늘 새벽까지도 강한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모두 그친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오후에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기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내외, 눈이 오는 곳은 1에서 5cm 내외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쌀아구박이 떨어지고 강원 홍천과 양구 등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3에서 8도가량 낮고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0에서 9도로 예보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 강풍도 예보돼 체감온도는 더 추울 전망입니다. 어제도 곳곳에서 강풍이 불면서 경기도에서만 담벼락 붕괴와 정전 등 피해가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와 일부 지역에서 비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20도를 회복하는 등 예년 날씨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서양일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눈과 비 내리는 등 변덕스러운 봄 날씨 예보가 돼 있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에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겨울이에요. 눈이 웬 말인가요? 눈도 눈이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네.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기가 수평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날씨가 원활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네. 일단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면은 수직 상하 간에 굉장히 대기가 격하게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이런 날씨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층 5km 상공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굉장히 차가운 예. 공기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북극에서 떨어져 나온 혹처럼 떨어져 나온 전리 저기압이라고 해서 북쪽의 찬 공기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를 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북쪽에서 다가온 그런 찬 공기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는 과정 안에서 상하 간의 불안정이 생기게 되고 또 지상으로부터 저기압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비와 함께 일부 지역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형태 그리고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비보다는 이 알갱이가 굳어져서 커지는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기 불안정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기 질도 좀 나빴던 것 같아요. 황사가 섞인 비나 눈이 내렸어요. 뭐 올해 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황사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황사 같은 경우에는 발원직에 발원한 네. 그런 황사가 우리나라에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기류적인 요건만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강도의 강약은 각각 다르기는 했지만 자주 빈번하게 뭐 내몽골이라든지 중국 북부지방 지금 황토고원에서까지 예. 황사가 발원하면서 북서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미터당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뛰어넘어섰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나쁨 단계가 되는데 특히 경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 한때 예. 세제곱미터당 223 마이크로그램 이것은 평상시보다도 4배 이상 높은 수치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와 같이 섞여 내리는 그런 황사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의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이 되면서 오전 중에 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충남과 전북 지역 일부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 나쁨 단계까지 좀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황사비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좀 각별히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대기 오염질 예보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돌풍이 불면 일반적으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 옅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풍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황사가 같이 내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좀 줄이는 거는 비와 바람입니다.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도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농도가 낮춰질 수도 있긴 하지만 기저 미세먼지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 양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평균적인 미세먼지 농도 자체는 좋음에서 보통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좀 거리상으로 인접한 예. 지역들은 황사가 유입이 됐을 때는 황사로 인해서 높아지는 농도까지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난주까지는 낮에 5월처럼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주말에는 굉장히 추위가 느껴지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기온이 많이 떨어진 거였던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기온이 올랐냐부터 좀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도 비가 오기 직전까지는 아침 기온이 상당히 좀 오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금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로 크게 웃돌았고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25도로 웃돌고 경기 남부 지역은 28도까지 넘어선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26.2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정도의 기온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5월 한 하순 정도에 예. 해당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진 데다가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에 머문 곳이 있는데 예. 이 날씨는 3월 중순에 해당되는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3, 4일 사이로 5월 중순의 날씨를 갖다가 3월 중순의 날씨를 예. 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급변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따뜻했던 공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와 대립이 또 심해져서 강한 바람도 좀 불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강풍으로 인해서 돌풍으로 인해서 건물 외벽 목 떨어지고 이런 시설물 피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로 강했길래 이 정도로 이제 시설물 피해들이 나온 건가요? 어제 낮 동안에는 예. 거의 일부 내륙 충북과 경남, 전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특보는 평균적으로 바람이 불 때 초속 14m. 보통 이제 초속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와닿지는 않는데 시속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초속에 한 3.6 정도로 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적인 바람은 20m가 넘는 시속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거의 뭐 80km에 달하는 바람들이 불었는데 태풍급 강풍이 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태풍이 오더라도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17m 이상이 됐을 때부터를 태풍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태풍이 왔을 때는 태풍의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심에서 멀어진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태풍의 그런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순간적인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분들께서 태풍급의 바람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일단 어제 오후 6시부터 대부분 지역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기는 예. 했지만 오늘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다시 강풍특보가 발효가 될 거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바람이 급변하는 돌풍급의 바람은 전국 곳곳에 시속 55km에 해당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오늘도 좀 주변 시설물에 대한 점검 그리고 주변에 다니실 때 좀 떨어질 물건들이나 전신주 주변이라든지 나무 주변은 네. 좀 피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강풍과 강풍 동반한 비나 눈, 쌀락, 우박까지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얼마나 내릴지, 앞으로는 얼마나 더 내릴지 이거 전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봄 날씨 언제부터 다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어제까지는 좀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좀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비가 지나면서 한 10mm 정도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릴 거고요. 지금 강원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한 1에서 5cm, 강원 산간은 3에서 8cm의 눈이 내일 새벽까지 좀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는 내일까지 오늘과 비슷하게 좀 더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되찾고 이후에는 다시 포근한 날씨로 돌아갑니다.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짧은 기간에는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며 경선판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현장을 찾는 등 대권 행보를 이어갑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거쳐 본격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은 지난주 잇따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자신의 캠프에서 출마 선언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내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불참하면서 경선판은 출렁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경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하는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선 규칙을 놓고는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명계 주자인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고 반발했고 경선 출마 포기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오전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본격 대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이번 주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민주당부터 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이렇게 4파전으로 지금까지는 압축된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일정을 보면요. 앞서 리포트에서 좀 설명을 들은 바시피 그 비명계 반발을 불러왔던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새로운 경선 룰이 오늘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19일부터는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4강으로 윤곽이 잡힌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주자 9명입니다.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철우 지사와 유정복 시장, 양양자 전 의원까지 9명입니다. 예.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서류 심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7일에 토론조를 추첨해서 18일부터 20일까지 조별 토론을 이어갑니다. 1차 컷오프 명단은 다음 주는 되어야 4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대행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경선 명단에서는 한대행 얼굴이 보이지 않네요. 네, 한대행은 내일까지 예정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대행 지금 출마설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회에선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도 있어서 한대행이 나올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후에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됐건 한대행 출마설로 국민의힘 경선판이 출렁이는 모습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대행을 최근에 만났었다고요?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겁니까? 예,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전후해서 한대행과 여러 차례 소통해 왔습니다. 대화 내용을 놓고는 사실 해석이 양쪽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진 않고 있지만요. 오 시장이 한대행의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성품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대행을 만나서 지지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 시장이 한대행 추대론, 그러니까 당 외부에 있는 한대행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고 한대행에게 직접 대선에 나오실 거면 스스로 의지와 결단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는 등 경선 과정에 불만을 드러낸 거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초반에 의원 10명이 한대행 출마를 촉구한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를 들은 한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50명에서 6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당 지도부에서 이
좀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서 어제 예정이었던 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 취소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대행의 생각일 텐데 이 생각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한대행을 최근에 만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애초에는 한덕수 대행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뉘앙스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한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이 기대감이 투영된 해석이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요. 이 민주당 유독 한덕수 대행 출마 선언은 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야 된다. 다소 이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뒤에 네. 범보수 빅텐트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어제 이 불출마 대상을 국민의힘 경선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불출마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반 이재명 개헌연대를 구축할 가능성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5월 3일에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뽑힐 최종 후보 그리고 과거에 이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만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할지 또 지지율 확보 가능성, 이후 다른 후보들과의 정치적 합의가 가능할지 이런 변수, 복잡한 이해관계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권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 열흘 만이자 사저로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재판에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사저에서 500m가량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내란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겁니다. 법원이 지하통로 이용을 허가한 데다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에는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로 김 대대장 역시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경비단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특전사까지 포함해서 아마 국회 내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 앞에는 3,000명 넘는 집회가 신고되는 등 인파가 몰릴 예정이어서 법원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자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부산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재 행정부 수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대선 공고도 또 본인이 직접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에 있어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역할을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에 집중해 주실 것을.
지금 한덕수 대행은 대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른 대선 주자들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당의 입장은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도부의 입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선 주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 입장을 당연히 피력하겠죠. 어쨌든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것은 달갑지 않을 테니까. 또 이제 보수층의 입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층의 입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론으로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대행의 입장인데 아직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선 주자들이 그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 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정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했던 분이 조금씩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파면이 돼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론 법적인 책임이야 지금 재판이 앞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그 행정부의 2인자가 과연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궁금해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다만 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한 대행의 침묵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침묵 자체가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 시그널로 일단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침묵의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율의 추이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컨대 지지율이 국민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일부 정당에서 만약에 차출한다고 해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지율로 나타나는 국민적 여론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결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좀 지금은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기는 예. 어렵고요. 아마 하게 되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도 경선 불참여죠. 예. 경선 불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한 대행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럼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출마의 메리트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약간의 상호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 때는 늘 껄끄러운 상대라는 게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한덕수 대행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권한대행의 위치에 있는 그 무소속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건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황교안 전 총리 아니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과 같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뭔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돌입을 하면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한덕수 권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지금 워낙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10명, 15명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후보와 경쟁력을 봤을 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 싶은 상황은 알겠으나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후보와 견조와 봤을 때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하고 당의 그 조그마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뿐 아니냐. 주말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안타깝죠. 물론 이제 저 두 분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의힘 다수의 러브콜, 예. 이 부분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해 보이지는 일단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각 경선 후보자 입장이 있는 것이고 보수층의 입장이 있는 거라서 예.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그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말씀들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불출마를 하면서 마중물이 되겠다,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해서 다소간의 그 보수층의 승리를 위해서 뭘 좀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경선 룰을 말씀 주시는데
경선 룰은 2022년도부터 저희가 쭉 꾸준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없던 게 생겼다면 이제 뭐 반발을 해도 타당하겠지만 그런 취지로 보면 어쨌든 당경선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을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아닌가. 뭐 그 부분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친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 가장 소구력이 있다는 후보, 두 후보, 그 평가가 되는 두 후보가 대선 불출마 또 경선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두 분의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중도층 확장성이 분명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결국 그 보수의 후보를 위해서 뭐 좀 일하겠다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나는 그 대선에 불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그 지지율이야 뭐 민주당의 후보와 국민의 후보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막상 선거가 치러졌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영향력이 상당히 그 막상 그 본선 경쟁력에서는 본선에 다가왔을 때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끝까지 레이스를 할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품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타격이 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두 후보를 지지하던 당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심이 이번 경선에서 어디로 향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뭐 그 저분들의 성향을 가르는 여러 가지 그 구도가 있죠. 예를 들면 탄핵을 반대했다, 찬성했다. 근데 저는 그런 탄핵 찬반 구도 갖고 이 당심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기대 어떤 성향의 공약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취지의 기준을 갖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등으로 가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길 만한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졌고 좀 뭐랄까요, 뭐 정권을 맡기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취지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심들을 고려한다면 전략적 선택으로 표가 움직일 것이지 만약 그 후보를 따라서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에 한덕수 대행을 만난 것으로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불출마 선언 전후로 연락 내지 만남을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대행의 의사를 타진해 보거나 한 대행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마중물 백의종군 이런 취지로 볼 때 또 당을 비판하기보다는 당의 혁신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 대행의 출마가 이번 대선에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간접적으로 뭐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서 집중 공세를 펼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지명목 2명에 대해 지명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이건 위헌적 행위다라는 걸 지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지금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앞서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외교적, 관세 전쟁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건 국민의힘 측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출마, 차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원들이 더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정부 질문 속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그것과 관련돼서 대체 출마할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저는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재탄핵에 대해서는 당내 기류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래 그 강성한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지만 그리고 실효가 없지만 그리고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지만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 문제도 있고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탄핵을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몸값을 키워줄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탄핵 소추는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했을 때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선택질, 정치적 선택지를 그렇죠. 넓혀주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고려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한 행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건 잘못된 행위다라고 그걸 문제 삼고 싶은 것인데 탄핵 소추한다고 한들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효적 측면이 없다는 판단이 지금 당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이 당원 비율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이 됐습니다. 비명계에선 무늬만 경선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저희는 바라고 또 희망했습니다만 지금 별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올바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당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직접 투표를 막은 건데 결국 이재명 대표 추대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소 좀 심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경선 룰을 바꾼 거잖아요. 예. 원래 있던 그 선거인당 100%, 물론 거기에 대의원 그다음에 권리당원들이 들어가지만 예. 어쨌든 국민선거인당 100%에서 뭐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에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럼 굳이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확립돼 있는 상황에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기회를 보고 출마한 분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차기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쥐겠다. 그러니까 2인자로서의 당원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 그런 기회를 삼겠다라고 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예. 그런 기회를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2위가의 간의 표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사실은 출마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 정치권에서 도태되는 이런 그 경선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3번의 대선에서 택했던 완전 국민 경선제를 안 하고 바꾼 거잖아요. 결국 이 바꾼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민주당의 10년이 넘는 그 3번의 말씀하신 3번의 그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동안 민주당의 원칙이 이거였습니다. 당 대표는 당심으로. 하지만 대선 후보는 민심으로 이 기준에 의거해서 좀 더 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 그 서울 경선에서 뭔가 그 결과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론조사랑 달리 국민선거인단으로 경선을 치를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그 지지 집단의 개입을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당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비명계 후보들이 저는 어떤 룰을 하든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덜 유리한 룰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 대세는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비명계 후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룰을 선택해도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상황은 맞지만 그쵸. 그렇다 한들 비명계 목소리를 더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도 가도 무조건 아마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 후보들이 불만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줘야 조금 민주당에서도 전통적 지지층, 뭔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본선의 지지까지 이어지려면 최대한 그 비명계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의 불만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민주당 현 시점에서는 4강 구도로 지금 윤곽이 그려진 상황인데 다른 비명계 후보들의 어떤 불출마 또는 경선 불참 선언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경선 불참 선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경선에 참여해서 거기서 만약에 승패가 갈리고 패한 분은 대선에 못 나가잖아요. 예. 2인제 룰인데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누수를 막고자 했지만 만약에 룰을 또 저렇게 가져감으로써 일부 분들이 그런 이재명 대표의 심사안에 도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참여하지 않고 백의종군을 하겠다 그러면 몰라도 참여하지 않고 지금 이낙연 전 지사도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진보 진영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지층이 갈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설득을 또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룰과 관련된 상황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세종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전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취지죠.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개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도 있고요. 그럼 개헌에 대한 간접적인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쏙 와닿은 만한 그 공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경선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당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출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대표나 아니면 지방선거와 관련된. 따라서 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렇게 현실적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유의미한 득표를 하게 되면 이후에 친명계와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뭐 싸울 발판을 마련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상당한 표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또 도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종시로의 이전이라는 거는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그 개헌 얘기를 그 이번 대선과의 동시 투표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동시 투표하기는 기간이 너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군소 후보로서 김경수 전 지사가 개헌의 화제를 던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걸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면 충분히 투표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투표 이후에도 충분히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저는 김경주 전 지사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권 교체의 키맨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아직 민주당의 그 지지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지지를 본선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 경선 과정에서 내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품어내느냐가 저는 확실히 그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맞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의 실종자 구조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추가 붕괴 위험이 커져 수색 작업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말 내린 비와 강풍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잠시 중단됐다가 어제 오후부터 재개됐는데요. 지금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붕괴 하부 터널 진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 내부에는 컨테이너와 크레인 등 공사를 위한 각종 구조물이 맞물린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일부 컨테이너는 경사진 곳에 겨우 매달려 있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로 지지 기반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추가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붕괴 현장 주변에 손상된 안전 펜스와 같은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도 안전점검을 이유로 이틀 동안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11일 붕괴 사고 후 실종자 2명 중 1명은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50대 근로자의 경우 휴대폰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 아직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예측 매몰 지점들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 그다음에 윤기찬 변호사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와 또 추가 붕괴 우려 탓에 실종자 수색이 하루 중단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수색 작업이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1일 날 사고가 났잖아요. 좀 황당한 사고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 어쨌든 사고 난 이후에 13시간 만에 그 한 분은 이제 저희가 구조를 했어요. 나머지 한 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디쯤 있는지가 물론 휴대폰 위치값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마 추가 붕괴 위험도 있고 또 기상 상황도 좋지 않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 안전진단하다가 또 사고로 이어진 거라서 아마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고 발생 그 지점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시간 전부터 붕괴 징후 있었다 얘기가 전해졌고 시공사도 알고 있었는데 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시공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최초 상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17시간 전, 그러니까 10일 오후 9시 50분에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 상황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 터널 아치를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파손이 돼 있고 또 빔 같은 파손된 흔적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시점 즈음해서 광명시에 시공사가 이 사실을 알리고 현장 근로자들은 철수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강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고가 난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 상황 보고서를 보고 이런 정도의 균열이나 위험 상태였다면 이미 상당한 시간 전부터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 안전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현장이 2년 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저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광역철도망 구축 실태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지역이 저 공사 형태가 이 아치형으로 2개 터널을 뚫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의 안반이나 이런 그 형태를 이제 조사를 해봐서 만약에 부스러지기 쉽다 그러면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터널을 뚫는 곳 주변이 부스러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본인들이 보강했다고 하지만 보강의 정도나 방법이 적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전문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이제 지하 공간 침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과 부산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사고가 각각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서울시도 3년 동안 63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부산 사상구하고 서울 마포구 애옥의 두 군데에서 싱크홀이 발생했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지하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하철역 인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그냥 드물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뭐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 시기에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봄에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약해지는 시점에 지하에 공사가 있거나 지하에 공간이 있는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이런 또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등 이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은 뭐 당연하고요. 그 계속해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3년간 서울 시내에서는 60여 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발밑이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하 시설의 노후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말씀 주신 대로 지하철 공사 등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상 보면 상하수도 파열로 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싱크홀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표 투과 레이더 등을 통해서 위험 지역을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서울시가 50개를 국토교통부에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올리게 된 50개 명단을 추출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조금 국토부가 들여다봐야 된다. 예를 들면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마냥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들 다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 여부를 판단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조 작업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저희가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 더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오늘 재판에는 비공개로 출석을 할 예정인데 어떤 점들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는 뭐 헌법 87조의
정해져 있고 핵심은 이제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의 성립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18 이 내란 사건에서 그 대법원 판례가 정리된 어떤 법리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겠죠. 근데 오늘 특히 첫 공판에 출석하는 조성현 이 수방사 1경비단장이 같은 경우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 본관에 출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진술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해서 탄핵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 내란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출석하는 조성현 1경비단장의 증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할지 그래서 국회 기능행사 정지라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할 수 있을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그 윤 대통령의 재판인데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고 그다음에 여단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것은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이진우와 뭐 여단장인데 저분들은 직접 전달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물어볼 게 없는 거죠. 저분들한테. 그런 증인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그 공판 진행 상황을 저희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헌재 선고 결과를 보면은 일부 사실로 인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헌재가 인정한 그 내용과 또 지금 이번 내란 재판 형사 재판에서 다르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의 진술이죠. 국회들 끌어내라고 했다. 그 부분 관련돼서 증인 신문을 하는 건데 저게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는 그 증거 조사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이 저기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고 쓰일 그 확률은 적다. 저기서 이제 새로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듣고 나서 증거로 인정받고 나서 판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제외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해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과세 폭탄 부과와 유예, 품목 변경 등을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SNS에 글을 올리고 스마트폰의 상호 관세 면제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20개 품목을 관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전자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다른 관세 항목으로 옮기는 것일 뿐 애초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Remember, those products are going to be part of the semiconductor sectoral tariffs, which are coming. 여러 차례 예고해온 반도체 관세에 대해선 현지 시간 14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I'll give you that answer on Monday. We'll be very specific. 트럼프 관세 폭탄이 부가와 유예, 품목 변경 등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외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관세 폭탄 이후 주가 폭락과 국채 금리급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등 미국 경제가 악화일로 상황에 놓이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애초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배경인 미국 제조 구상도 현실의 벽을 넘기기 어려워 보이자 정책 확실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32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각 13일 탄도미사일 2발이 수미주 도시를 강타해 어린이 등 최소 32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사일 공격은 미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 직후였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화가 탄도미사일과 폭탄을 멈추지 못했다며 국제사회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개막한 일본 오사카 엑스포 행사장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하는 오사카 엑스포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장부터 범상치 않았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엑스포를 위해 오사카 인공섬에 지어진 목조 건물 그랜드 링입니다.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 건물은 둘레가 2km에 달합니다. 엑스포는 경제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행사인데요. 158개국이 오는 10월까지 전시장에서 각국의 기술과 문화를 선보이게 됩니다. 네, 각 나라마다 어떤 전시를 선보일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시관도 어제 문을 열었다고요. 네, 오사카 엑스포 개막일에 맞춰서 한국관도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관에는 우선 거대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라는 주제로 세계 전시관으로 꾸몄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네,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아름다움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4월의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강원도와 경남 합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마른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8cm, 그 밖 내륙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서는 5에서 10mm, 남부지방에서는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전국의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10도, 대전 11도, 안동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밤에 서쪽부터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